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부산 남부경찰서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오후의 정막을 깼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신고하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담당 경찰관 김태수 순경은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 발생한 일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없어졌어요. 성함과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영이요. 부산시 영도구 복내동 3가 127번지입니다. 네, 김지영 씨. 정확히 무엇이 도난당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돈이요. 얼마나 되는 금액입니까? 3억 2천만 원이요. 김순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죠. 지금 3억 2천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에요. 이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그 정도 금액이라면 말이죠.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후 순찰차가 영도구 복내동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경사진길.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어요. 127번지 앞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낡은 2층 주택.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3억이 넘는 돈이 있을 법한 집으로는 보이지 않았죠. 여기 맞나? 주소가 여기라는데.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김지영이었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지영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은 무심하게 묶여 있었죠. 신고하신 김지영 씨 맞으십니까? 네, 저예요.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집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러웠죠. 마치 사람의 온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도난당한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김순경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모른다고요? 3억이 넘는 돈인데 어디 있었는지 모르신다고요? 시어머니가 숨겨놓으셨거든요. 집 어딘가에. 시어머니요? 네. 저희 시어머니 박순자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집 안 어딘가에 큰 돈을 숨겨뒀다고. 경찰관들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지금 2층에 계세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럼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 말을 안 해요. 서로 말을 안 한다고요? 네. 6개월째요. 김순경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건 도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김지영 씨, 이건 가정 문제 같은데요. 아니에요. 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도 없어요. 누군가 가져간 거라고요. 김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소리.
모두의 시선이 계단으로 향했죠. 나타난 사람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박순자였습니다. 무슨 소란이에요?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경찰이 오셨어요. 제가 신고했어요. 신고? 무슨 신고? 박순자가 경찰관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대개 3억 원 넘는 돈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순자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무슨 돈이요? 난 그런 돈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김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 돈 없어요. 박순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공기가 차가워졌죠. 김순경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도난 사건이 아니라 가족 분쟁이었어요. 두 분 우선 진정하시죠. 사건이에요. 분명히 그 돈은 있었어요. 김지영이 외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공책에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쓴 가계부에. 그 가계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김지영은 입을 다물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2층 시어머니 방에요.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김지영은 박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방에는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경찰 양반들, 이제 가보세요. 우리 집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게요.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떠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지영과 박순자는 서로를 외면한 채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갔어요. 1층과 2층.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2번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박순자 씨네 집에 경찰이 왔대. 왜?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신고했대. 돈 때문에. 돈? 응. 큰 돈이 있다는데 시어머니가 안 준대. 아이고, 그 집도 이제 끝났네. 슈퍼 사장 최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다정하던 고부 사이였는데 돈이 문제구만.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집에 정말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도대체 이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때는 정겹게 웃으며 살았을 고부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3억 2천만 원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2021년 12월 3일 목요일 아침으로 말이죠. 2021년 12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10분 영도구 복내동 127번지.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박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여보, 밥 먹어요.
2층에서 남편 이승철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안 들려요? 박순자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남편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여보. 박순자의 비명이 집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1층에서 며느리 김지영이 뛰어 올라왔어요. 여보가 쓰러졌어. 어머니, 119 불러요. 빨리. 김지영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 그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박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제발. 김지영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한때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하지만 이승철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심각했어요. 맥박이 약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박순자와 김지영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1시 20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유족분이십니까? 박순자가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어요. 환자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멈췄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김지영이 박순자를 부축했어요. 함께 울었죠. 복도에 두 여자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승철, 69세. 42년간 함께 산 남편이었고 27년간 함께 산 시아버지였어요. 그렇게 갑자기 떠났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서면의 한 장례식장 203호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이승철 씨는 은퇴한 지 오래됐고 친척도 적었거든요. 박순자는 빈소 한쪽에 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남편을 잃은 슬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김지영은 조문객을 맞으며 인사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 안 됐네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지만 그들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소에는 박순자와 김지영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드실 거라도. 괜찮아. 난 괜찮아. 박순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김지영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랑 어머니 둘이네요.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순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를 바라봤죠. 지영아,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두 사람 사이는 나쁘지 않았죠.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두 사람은 협력했습니다. 박순자는 조문객을 맡고 김지영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물 드세요. 그래, 고맙다. 이불 더 필요하세요?
아니, 괜찮아. 밤늦게까지 함께 앉아 남편의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여보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네, 맞아요. 아버지는 정말 다정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1979년 봄이었지. 박순자는 회상에 잠겼어요. 28배 만나서 40이 넘어 결혼했지. 늦둥이 부부였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랬지. 정말 그랬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김지영이 박순자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는 가족이었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죠. 어머니, 들어가세요. 제가 짐 정리할게요. 그래. 박순자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남편과 함께 쓰던 방. 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옷장에는 남편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책상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박순자는 침대에 주저앉아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왜 날 두고 갔어? 아래층에서는 김지영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고 조문록을 챙기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이 남긴 재산, 집과 예금, 그건 모두 누구에게 가는 걸까? 김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금은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49제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일상은 전혀 전과 같지 않았어요. 박순자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난 괜찮아.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 챙기셔야죠. 내버려둬. 김지영은 걱정됐어요. 시어머니가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면의 한법률사무소 유언장 공개의 날이었습니다. 박순자와 김지영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 책상 앞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 이승철 씨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나 이승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김지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복내동 3가 127번지 주택 1동, 시가 약 5억 원. 부산은행 예금 8,327만 원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유족분들께서는 이해 없으십니까?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해 없으시면 여기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가 먼저 서명했어요. 김지영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죠.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김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억 원짜리 집과 8천만 원. 그게 전부라고? 남편 이승철은 한때 부산의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다녔죠. 2015년에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해운대에 있던 작은 빌라를 팔았어요. 그 돈이 얼마였더라? 김지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분명히 1억이 넘었을 거야. 최소 1억 3천은 됐을 거야. 그리고 남편은 주식 투자도 했었어요. 삼성전자 주식 좀 샀다고 했는데 김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실 거 해드릴까요? 난 괜찮아. 알아서 먹을게. 박순자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김지영은 1층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김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죠. 퇴직금 8천만 원, 빌라 매각 1억 3천만 원, 주식 얼마였더라. 다음 날 아침 김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박순자가 아침 산책을 나간 사이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겠어요. 남편의 방? 아니, 이제는 시어머니의 방이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부터 뒤졌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었죠. 영수증, 고지서,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세 번째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 표지에는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지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공책을 펼쳤어요.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죠. 2015년 3월 12일 퇴직금 입금 8,520만 원. 2015년 4월 5일 생활비 지출 150만 원. 2015년 5월 20일 적금 2천만 원. 2016년 7월 18일 해운대 빌라 매각 1억 3,200만 원. 2016년 8월 1일 영도 주택 수리비 800만 원. 2018년 11월 3일 정기예금 만기 5,200만 원. 2020년 4월 22일 삼성전자 주식 매도 4,830만 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김지영은 계산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며 숫자를 입력했죠. 8,520만 원, 1억 3,200만 원, 5,200만 원, 4,830만 원. 합계 3억 1,750만 원. 3억이 넘어. 김지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공책 마지막 장에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은 지영이에게,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말 것. 지영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2021년 10월 15일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김지영은 공책을 떨어뜨렸어요. 여보, 이게 무슨...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움, 혼란, 그리고 의문. 왜 남편은 이런 걸 남겼을까요? 왜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3억 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김지영은 재빨리 공책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방을 나오려는 순간,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였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온 거죠. 어머니, 내 방에서 뭐 했어?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려고. 청소? 내가 부탁했어? 아니요. 그럼 왜 들어왔어? 박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그냥 뭘 찾고 있었던 거야? 김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김지영은 급히 방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 김지영이 밥상을 차렸지만 박순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난 안 먹어. 어머니, 이러시면 혼자 먹어. 나 내버려둬. 김지영은 혼자 밥을 먹었어요. 밥맛이 없었죠. 며칠 후, 김지영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정말 그게 전부예요? 박순자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왜? 그게 궁금해? 아니, 그냥 그게 전부야. 하지만 아버지가 퇴직금도 받으셨고 집도 파셨잖아요. 박순자가 TV를 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생활비로 다 썼지,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3억이 넘는 돈을 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자가 천천히 김지영을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에요. 3억이라고 했지? 넌 어떻게 그 숫자를 알아? 김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방에서 뭘 본 거지? 어머니, 저는 가계부를 봤구나. 박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무슨 오해? 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방에 몰래 들어가서 내 물건을 뒤진 게 오해야?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도 알 권리가. 권리? 내가 무슨 권리? 저도 27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김지영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7년? 그래, 27년 동안 뭘 했는데? 밥하고 청소한 게 전부잖아. 뭐라고요? 김지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27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내조하고 이 집 지켰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한 거라고요? 김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며느리 부려먹기만 하고.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하시면서 제가 다 하게 하셨어요.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돈이 있어요. 그건 제 거예요. 김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박순자는 한참 김지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돈 없어. 어머니, 유언장에 뭐라고 써 있었어? 모든 재산은 나한테 간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따로. 증거가 있어? 김지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가계부는 그냥 기록일 뿐이야. 실제로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증명할 수 있어? 없으면 입 다물어. 박순자가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김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말을 끊었습니다. 2월이 왔습니다. 영도의 겨울은 매섭게 추웠어요.
바닷바람이 집 안까지 파고들었죠. 하지만 집 안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김지영과 박순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외면했어요. 아침 식사는 따로, 저녁 식사도 따로. 박순자는 2층에서만 지냈고 김지영은 1층에만 있었죠. 현관문도 따로 사용했습니다. 박순자는 뒷문을, 김지영은 앞문을. 마치 두 개의 집처럼 완전히 분리된 생활이었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박순자가 외출했습니다. 오전 10시 큰 가방을 들고 나가더니 오후 3시에 돌아왔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김지영은 1층 창문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뭘 사셨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말을 안 하니까요. 그날 밤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뭔가 종이 넘기는 소리 같았어요. 김지영은 계단 아래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박순자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김지영은 계단을 올라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박순자는 또 외출했어요. 이번에는 은행 봉투를 들고 돌아왔죠. 어머니, 은행 다녀오셨어요? 김지영이 물었지만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김지영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뭘 하고 계신 거지? 혹시 그 돈을 찾은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의 외출은 계속됐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규칙적으로 나갔다 왔죠. 김지영은 뒤따라가 볼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괴감이 들었어요. 2월 25일. 김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가 외출한 사이 그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야겠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랍을 열었죠. 가계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없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 사이를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검은색 가방. 김지영은 가방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퍼를 열었죠.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서류, 그리고 법률사무소 명함, 대성법률사무소, 최민호 변호사. 김지영은 명함을 자세히 봤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2020년 11월 계약, 신탁계좌 개설, 신탁계좌. 김지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신탁계좌는 제3자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하는 제도.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가 돈을 법률사무소에 맡겨뒀구나. 그럼 그 돈은 아직 있다는 뜻이었어요. 김지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야 해. 그 변호사를 만나야 해. 명함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방을 나오려는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가 돌아온 거예요. 김지영은 재빨리 방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박순자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화장실. 화장실은 1층에도 있잖아. 1층 화장실이 고장나서. 박순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내 방에 또 들어갔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빛 보면 알아. 박순자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몇 분 후 박순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너 내 가방 뒤졌지? 아니에요. 명함이 움직여 있어. 분명히 제자리가 아니야. 김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나가. 박순자가 소리쳤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난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돈만 밝히는 년. 김지영은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사실이잖아. 넌 돈밖에 모르잖아. 전 그냥 제 권리를 찾으려는 거예요. 권리, 또 권리. 내게 무슨 권리가 있어? 두 사람은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웃집에서도 들릴 만큼 컸죠. 유언장에 분명히 써 있잖아. 모든 재산은 내 거야. 박순자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따로 남겨주신 게 있어요. 법률사무소에 맡겨놨잖아요. 그게 내 거라는 증거가 있어? 가계부에 써 있잖아요. 그건 증거가 안 돼. 그럼 왜 숨기세요? 왜 명함을 숨기고 계세요?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김지영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구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월 2일, 김지영은 서면의 대성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최민호 변호사님 계십니까? 예약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라서요. 어떤 일이신데요? 고 이승철 씨 관련해서요. 접수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김지영은 변호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고 이승철 씨의 아내 김지영입니다. 최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네. 고인께서 저희 사무소에 업무를 맡기셨거든요. 김지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업무요? 최 변호사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유언 대리 업무입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신 후 6개월이 지나면 이 서류를 부인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요? 네. 정확히 말하면 내일이 그날입니다. 내일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최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서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유언장이었어요. 나 이승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내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기존 예금은 배우자 박순자에게 상속한다. 2. 단 별도로 관리하던 자금 3억 2천만 원은 아내 김지영에게 전액 상속한다. 3. 이 자금은 어머니 박순자께 말씀드리지 않았으며 나의 개인 의지로 마련한 것임을 밝힌다. 4. 이 유언장은 법원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이다. 2021년 11월 8일 이승철인 김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통장 사본이었어요. 계좌번호 30222165
7569 예금주 대성법률사무소 이승철 신탁잔액 3억 2천만 원. 이게 정말인가요? 네. 고인께서 2020년 11월부터 저희 사무소 명의로 신탁 계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고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머니가 지영이를 힘들게 할 겁니다. 집도 팔고 재산도 안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지영이한테 남겨주고 싶습니다. 김지영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그렇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김지영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동네를 둘러봤죠. 그리고 언덕 위 벤치에서 박순자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도 언덕 위에 있는 벤치에 박순자는 혼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지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어요. 지영아,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영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무 심했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지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죠. 석양이 점점 기울고 있었어요. 지영아,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니. 내가 할 말이 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주겠어요, 어머니. 김지영이 박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20년 가을이었어. 10월쯤인가. 박순자의 기억이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2020년 10월 과거 회상.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이승철이 어머니 박순자를 불렀어요. 거실에 나란히 앉았죠.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 어디 아프니? 박순자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심장이 안 좋대요. 협심증이래요.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오래 못 산다고. 이승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무슨 소리야? 병원 잘못 갔나 보지. 다른 병원 가보자. 이미 3군데 다녀왔어요. 다 똑같이 말했어요. 박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다는 거야? 1년. 길어야 2년이래요. 박순자는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준비하려고요. 준비? 제가 죽고 나면 어머니랑 지영이가 남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게 어머니가 지영이를 잘 대해주실까 하는 거예요. 박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며느리를 학대하는 시어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이승철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외로우시면 사람이 변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저 알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화풀이 하시고 혼자 우시고.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전 그게 무서워요, 어머니.
제가 죽고 나면 어머니가 또 그렇게 되실까봐. 그리고 그 대상이 지영이가 될까봐. 난 그러지 않아.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 지영이한테 잘해주시겠다고. 이승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발요, 어머니. 지영이는 착한 애예요. 27년 동안 저랑 어머니 잘 모셨잖아요. 알았어. 진심으로 약속해 주세요. 약속한다. 지영이한테 잘할게. 하지만 이승철은 걱정이 됐어요. 어머니를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다른 준비를 시작한 거죠. 2020년 11월 과거 회상. 서면의 대성법률사무소. 이승철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신탁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신탁 계좌요? 네. 제가 죽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제 아내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3억 2천만 원입니다. 변호사는 놀랐어요. 큰 금액이시네요. 사연이 있으신가 보죠? 네. 사실은 이승철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병이 있다는 것,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아내를 지키고 싶다는 것. 제가 죽으면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겁니다. 유언장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부인께는? 아내한테는 아무것도 안 갈 거예요. 법적으로. 하지만 이 돈은 따로 남겨주고 싶으시군요. 네. 이건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면서 조금씩 모았어요. 부인을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아내는 제 전부예요. 결혼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게 짜증낸 적 없어요. 항상 웃으면서 힘들어도 참았죠. 이승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제가 죽고 나서 힘들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면서 이승철은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꼭 6개월 후에 전달해 주세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왜 6개월이나 기다리십니까? 어머니한테 바로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 감정이 가라앉을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과거 화상에서 현재로 전환.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놨던 거야. 박순자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김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몰랐어. 아들이 그 돈을 따로 마련해 뒀는지. 그럼 어머니는 정말 모르셨던 거예요? 가계부는 봤어. 숫자도 봤지. 하지만 그 돈이 어디 있는지는 몰랐어.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화가 났어. 아들이 죽었는데 넌 돈 얘기만 하더라고. 역시 돈 때문이구나 생각했지. 어머니 하지만 내가 틀렸어. 넌 그냥 내 권리를 찾으려던 거였어. 박순자가 김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정말로 아들이 걱정했던 그 사람이 됐어. 어머니, 외로워서 삐뚤어졌어. 아들 잃고 며느리도 날 떠날 것 같고 그래서 더 심하게 굴었어.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한테 나가라고 한 것도 집 팔겠다고 한 것도 다 외로워서 그런 거였어. 어머니, 김지영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신지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있어요. 저도 어머니를 의심했고, 도둑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경찰까지 불렀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참을 울고 나서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사실은 나도 준비한 게 있어. 네, 집 팔겠다고 한 거 있잖아. 네, 그거 진짜가 아니었어. 김지영은 놀랐어요. 아들이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어머니, 제가 죽으면 집을 팔아서 어머니랑 지영이랑 반반 나눠 가지세요 라고. 난 화가 나서 거절했어.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랬지. 박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막상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어머니, 그래서 정말로 집을 팔려고 했어. 팔아서 너한테 절반 주려고. 그러셨어요? 응. 근데 내가 나한테 화내고 의심하고 동네에 소문까지 내니까 의지가 꺾였어. 박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리고 너한테 더 심하게 굴었지. 김지영은 자책감에 빠졌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봤어요. 아니야. 나도 나빴어. 너한테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지영아, 네, 어머니. 앞으로 잘하자. 우리 둘이서. 네, 어머니. 약속해요. 아들이 우리 둘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랐을 거야. 맞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을 거예요. 박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보고 있지? 우린 이제 괜찮아. 김지영도 하늘을 봤어요. 여보, 고마워요. 우리 지켜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하늘을 보며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추워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가며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지영아, 배고프지? 집에 가면 내가 뭐 해줄까? 된장찌개요. 어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그래, 오랜만에 끓여줄까? 네. 김지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박순자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밝은 얼굴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였습니다. 박순자는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박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지영은 반찬을 꺼냈어요. 어머니, 두부 더 넣을까요? 그래, 넣어. 파는요? 듬뿍 넣자. 내가 파 좋아하잖아. 어머니가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다 기억해. 김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밥상을 차리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침내 밥상이 차려졌어요. 1층 거실, 작은 식탁.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떴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오랜만에 먹는 어머니 음식이에요. 앞으로 자주 해줄게.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돈보다 집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곁에 있는 사람. 그날 밤 김지영은 박순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내일 같이 법률사무소 가요. 법률사무소? 네. 그 돈 말이에요. 반반 나누고 싶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내 거야. 아들이 너한테 준 거잖아. 하지만 저 혼자만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도 가족이시잖아요. 지영아,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건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박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맞아. 그럼 반반 나눠요. 그리고 집도 공동 명의로 해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김지영이 박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지영아. 저야말로요, 어머니.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김지영은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악몽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죠. 2층에서도 박순자가 편히 잠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 모두 평화로운 밤을 보낸 거예요. 집은 조용했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성법률사무소 박순자와 김지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분 다 오셨군요. 최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김지영이 말했어요. 말씀하세요. 그 돈을 어머니랑 반반 나누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언은 남편이 진짜 원했던 건 저희가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아들 뜻대로 하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고인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류 작업이 시작됐어요. 두 사람은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어머니,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다.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그럼 냉면 어때요?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좋지. 두 사람은 서면의 한 냉면집으로 갔습니다. 냉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저는요, 작은 카페 하나 하고 싶어요. 카페? 네. 바다 보이는 곳에 작은 카페요. 어머니랑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요? 박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좋겠다. 나도 심심했는데. 진짜요? 그럼 같이 해요. 그래, 하자. 두 사람은 손뼉을 마주쳤어요. 2개월 후 5월 15일 일요일 지영이네 카페 오픈 날이었어요. 간판이 달렸고 꽃다발이 가득했죠. 어서 오세요. 김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커피 잘 타요. 박순자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랑 며느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린 가족이거든요. 손님들은 따뜻한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카페는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젊은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김지영과 박순자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6월 3일 남편의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제사상을 차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잘 지내요. 아들아, 내 덕분이야. 고맙다. 그날 저녁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지영아,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곁에 있어준 그 마음이었어. 박순자가 김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전 외롭지 않아요.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자. 네, 어머니. 약속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3년 봄, 카페는 영도의 명소가 됐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너는? 저도요. 지영아, 우리 내년에는 여행 가자. 제주도 가고 싶어요. 나도. 가자, 꼭 가자. 하늘에는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아들아, 고맙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영도 바다는 오늘도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박순자와 김지영은 알았습니다. 이승철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사랑이라는 것을. 하늘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